환자분, 지금 염증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습니다. 어디가 안 좋은 건가요? 특정 약물이나 음식 성분에 장기 노출된 경우로 보여요. 특히 알레르기 반응과 비슷한 수치가 보입니다. 최근에 장기적으로 복용한 약물이 있나요? 그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보약을 먹었는데 한약이요? 내 며느리가 챙겨준 거라서. 그 성분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떤 약초든 상황에 따라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6개월 넘게 복용하셨다면 지금 이 상태 위험할 수도 있어요. 설마 그 약이 문제일 리가 없어. 대체 며느리가 나한테 왜?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달콤 쌉쌀 인생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애가 내게 처음 한약을 건넨 날은 봄이 막 끝나가던 5월 초였습니다. 요즘처럼 날이 따뜻해졌다 싶으면 금세 미세먼지에 목이 따갑고 집안에만 있어도 어딘가 모르게 기운이 빠지는 날씨였지요. 어머니,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아는 한의원에서 조제한 보약인데요. 기운 없다고 하셔서요. 큰 며느리는 언제부턴가 제게 이런 걸 잘 챙겨주곤 했습니다. 어린 손주 키우랴 맞벌이 하랴 바쁠 텐데도 퇴근하고 돌아오는 길에 생강차니 홍삼 젤리니 뭘 자꾸 사와선 식탁 위에 툭 던져놓듯 두곤 했지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은색 보자기에 가지런히 쌓인 한약 봉투. 한 팩씩 납작한 비닐에 들은 갈색 약물은 보기만 해도 쓴맛이 날 것 같았고 봉투엔 날짜와 시간까지 손글씨로 써 있었습니다. 너무도 정성스러웠습니다. 어머니, 꼭 식사 후에 드세요. 공복에 드시면 속 버려요. 그 말이 유독 귀에 박히더군요. 그날 저녁 저는 한약을 데우지도 않고 그냥 한 팩 들고 거실에서 훌쩍 마셨습니다. 처음 입에 닿는 순간 이상하리만치 혀끝이 얼얼하고 목구멍이 간질간질 하더라고요. 이게 원래 이런가 싶었지만 차갑게 마셔서 그런가 하며 그날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론 매너도 바르고 말도 잘하고 외부에서는 뭐든 깔끔하고 센스 있다는 소리 듣는 애지요. 하지만 그 아이의 눈빛은 늘 계산기가 튀어나올 것처럼 반짝였습니다. 밥을 차려주면 꼭 와, 이거 진짜 맛있어요. 그치만 설탕은 조금 줄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하고 덧붙이곤 했어요. 칭찬인지 지적인지 모를 그 말투에 처음엔 저도 몇 번이나 마음을 졸였지만 아들이 요즘 사람은 원래 그래요. 말투야 어머니가 적응하셔야죠 라며 툭 치고 넘기니 저만 괜히 예민한 늙은이 되는 것 같더군요. 사실 저는 첫째 아들 내외와 함께 산 지 이제 4년이 넘었습니다. 남편이 세상 떠난 그해 아들이 혼자 계시면 위험하다며 함께 살자고 했을 땐 감사했지요. 근데 막상 와서 살아보니 제게 주어진 방은 작은 창고를 개조한 공간이었고 제 자리는 거실 구석 소파 옆이었습니다. 엄마 요즘은 시부모랑 같이 사는 거 안 좋아해요. 불편한 건 서로 참아야 오래 가요. 첫째 아들의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는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깨달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부엌을 서성거리면 어머니, 늦잠 좀 주무세요. 저희는 늦게 나가요. 화장실을 오래 쓰면 애 등교 준비 시간이라 짧게 부탁드릴게요. 심지어 손주가 제 방에서 그림을 그리다 벽에 낙서를 하면 애를 잘 보셔야죠 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아들이야 늘 바쁘다며 회사 일 핑계로 집에선 말도 없이 식사만 하고 들어가 버리기 일쑤였고요. 내 아들은 내 편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내게 관심도 없었던 거죠. 그런 생활에 익숙해지니 한약 한 팩이라도 챙겨주는 며느리가 고마워 보였습니다. 목이 따끔해도 눈이 가려워도 아픈 게 낫는 과정인가 보다 하고 넘기게 되더군요. 며느리는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원래 한약 먹으면 몸 안에서 독소가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오히려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좋은 신호예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하루 2팩. 아침에 1팩, 저녁에 1팩. 입을 꼭 다물고 마시던 그 갈색 액체가 제 몸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다는 걸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며느리는 점점 더 적극적으로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위장에 좋은 성분을 더 넣었어요. 지난번엔 약간 쓰셨죠? 이번엔 꿀을 넣어서 좀 나아요. 심지어 저희 엄마가 아는 한의사분이라 더 믿을만해요. 라는 말까지 꺼냈습니다. 한약의 성분이 매번 바뀐다고 했지만 제겐 매번 같은 증상이 찾아왔습니다. 목이 따끔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기침이 길게 나오는 증상들. 밤에는 이유 없이 온몸이 간질간질해서 잠을 설쳤고 아침이면 눈이 부어서 떠지질 않았습니다. 그 모든 증상을 저는 제 나이 탓이라 생각했습니다. 내가 늙어서 그렇지 며느리가 일부러 나쁘게 했을 리가 없어. 그렇게 자기 암시를 걸며 하루하루를 버텼지요. 그러던 어느 날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 고무장갑을 벗었는데 손등에 붉은 반점이 퍼져 있는 걸 보았습니다. 살짝 긁히기만 해도 따갑고 뭔가 속에서 부풀어 오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는 여느 때처럼 제 방으로 들어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내일 추가 주문한 약 도착해요. 지난번에 사놓은 건 다 떨어져서요. 조금 더 진하게 짜달라고 했어요. 이번 건 더 효과 있을 거예요. 그 말을 듣고도 저는 그래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땐 아직 제 몸이 아픈 게 그 아이 탓일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으니까요. 며느리는 그날 밤 저 몰래 쓰레기통에 있던 약 봉투들을 챙겨 나갔습니다. 이상하게 느꼈지만 그저 청결을 중요시하는 성격이라 생각했죠. 지금 와 돌이켜보면 아마 뭔가를 숨기고 싶었던 게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저는 거실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눈앞이 하얘지며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할머니. 손주가 먼저 소리쳤고 며느리는 불이 나게 달려왔지만 제가 눈을 떴을 땐 식탁 아래에서 이불처럼 접힌 제 몸이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요즘 왜 이렇게 기운이 없으세요? 혹시 약 끊으신 거 아니에요? 마치 제 상태가 나빠진 게 한약을 안 먹어서인 것처럼. 그 아이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어딘가 섬뜩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말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 아이가 내게 정성을 들이고 있다고 믿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조금씩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정말 몸이 약해서 이런 걸까? 아니면 무언가 잘못된 걸까? 하지만 또 그런 생각이 들 때면 그렇게까지 의심하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아. 하며 스스로를 타이르며 침묵했습니다. 며느리는 변함없이 약을 챙겨왔고 저는 변함없이 받아들었습니다. 몸은 점점 가라앉았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무뎌졌습니다. 이게 아픈 건지 나이 탓인지 구분조차 가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둘째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요즘 목소리가 기운이 없으셔서요. 뭐 약간 피곤하긴 한데 괜찮아. 혹시 병원은 가보셨어요? 아이고, 그럴 것까진 없지. 첫째가 보약도 챙겨주고 그러는데 뭐.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오고 나서야 제 마음 어딘가가 쿡 하고 찔렸습니다.
정말 괜찮다고 생각했어? 정말 그게 고마운 일이라고 믿었어?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그 약을 버렸습니다. 쓰레기 봉투 안쪽에 쑤셔 넣고 냉장고 속 약봉투도 조심스럽게 치웠지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밤이 더 아팠습니다. 온몸이 욱신거리고 숨이 가빠지고 식은땀이 흐르며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끊어서 그런가? 의존이 생긴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제 자신이 무서웠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가 쓰레기 봉투를 비우다 말고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약 안 드셨어요? 요즘은 속이 좀 안 좋아서. 그럼 저한테 말씀이라도 하시지. 괜히 버리시면 낭비잖아요. 비싸게 주문한 건데. 그 말투는 차분했지만 말끝엔 분명히 뭔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후로 저는 다시 그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들이 뭐라 할까 두려웠던 건지, 혹은 그 아이의 눈빛이 무서웠던 건지. 몸은 점점 더 안 좋아졌습니다. 소화가 안 되고 밤마다 속이 뒤집히고 뺨이 부어오르고 거울을 볼 때마다 얼굴빛이 어두워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 와중에도 며느리는 친절했습니다. 계속해서 약을 바꿔주고 성분을 바꿨다며 설명해주고 심지어 어머니만을 위한 맞춤 처방이에요 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정말 날 위한 맞춤일까? 그런데 왜 몸이 갈수록 안 좋아질까? 그러던 어느 날 밤중에 숨이 막혀 눈을 떴습니다. 가슴을 누가 짓누르는 것 같았고 식은땀이 줄줄 흐르고 있었습니다. 호흡은 거칠고 입안은 텁텁했고 혀끝은 감각이 없었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아들 방 앞까지 걸어갔다가 결국 돌아섰습니다. 그 아이에게 말해봤자 요즘 날씨 때문 아니에요? 라며 넘길 게 뻔했으니까요. 이대로 죽는 건가? 그런 생각도 스쳐갔습니다. 그 순간 벽에 걸린 남편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보, 나 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어. 당신 없는 세상은 더 외롭고 더 무서워. 그리고 그 다음 주 드디어 몸을 이끌고 병원에 갔습니다. 큰 며느리는 바쁘다며 동행하지 않았고 저는 혼자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혈액 검사를 받고 초음파와 소변 검사 등 결과가 나오는 데엔 하루가 걸렸습니다. 그 다음 날 의사가 정색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환자분, 지금 염증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습니다. 어디가 안 좋은 건가요? 특정 약물이나 음식 성분에 장기 노출된 경우로 보여요. 특히 알레르기 반응과 비슷한 수치가 보입니다. 최근에 장기적으로 복용한 약물이 있나요? 그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보약을 먹었는데 한약이요? 네, 며느리가 챙겨준 거라서. 그 성분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떤 약초든 상황에 따라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6개월 넘게 복용하셨다면 지금 이 상태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 순간 머리를 망치로 맞은 듯 했습니다. 그렇게 진료실을 나온 저는 텅 빈 대기실에 앉아 그동안 며느리가 웃으며 건네던 한약 팩들을 떠올렸습니다. 좋은 성분 넣었다고 하더니 그게 날 아프게 한 거였어? 그때까지도 저는 설마라는 단어에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그 설마가 산산이 부서진 건 그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나온 저는 집으로 가는 길 대신 근처 약재 시장 골목 쪽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한약 때문일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지만 막상 집에 가서 며느리한테 뭐라 말할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모르고 있기도 싫었고요. 내가 그걸 먹고 진짜 아픈 게 맞는 건지 그냥 확인이라도 해보고 싶었습니다.
시장 골목은 평일 오전인데도 제법 붐볐습니다. 입구 쪽에 자리를 지킨 채 가운을 입고 서 있는 약재상 노인들. 한약재 특유의 흙먼지 섞인 냄새, 그리고 어딘가 꾸덕한 습기. 그 풍경들이 괜히 숨막히게 느껴졌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예전에 며느리랑 같이 왔던 가게를 찾았어요. 그땐 며느리가 제 손을 끌다시피 잡고 여기가 제일 믿을만해요 하며 데려갔던 곳이었죠. 가게 주인은 낯이 익은 듯 고개를 갸웃하더니 금세 기억을 떠올렸는지 활짝 웃으며 맞이했어요. 어머님, 오래간만이네요. 그때 같이 오셨던 며느님은 안 보이시네요. 최근에 약도 지어가셨는데. 저는 애써 웃어 보이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때 그 보약 있잖아요. 혹시 뭐 들어갔는지 기억하시나요? 그러자 그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죠. 아, 예. 기억나죠. 며느님이 좀 특별하게 주문하셨거든요. 그 뭐더라, 감국이랑 도라지 들어간 건 기본이고 꼭 초5 넣어달라고 하셨지요. 그 말을 듣자마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초5요? 그거 도간이에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가게 주인은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뭐 독성은 있죠. 근데 양 조절만 잘하면 약이 되는 거니까요. 며느님이 그걸 특히 강조하셔서 말입니다. 다른 건 빼도 초호는 꼭 넣어달라고 하셔서요. 제 다리가 그 자리에서 풀릴 뻔했습니다. 입이 마르고 귀에서는 윙 소리가 나고 그 사람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머릿속을 지시기듯 내려쳤습니다. 며느리가 그걸 일부러 넣으라고 했다고. 그럼 내가 그걸 6개월 넘게. 그게 날 이렇게 만든 거라고. 순간 숨이 가빠졌고 가슴이 쿵쾅거리며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뒤돌아섰습니다. 발이 땅에 닿는 느낌도 없이 걸었습니다. 세상이 뿌옇게 보였습니다.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 길 창밖의 모든 소리가 멀게 들렸습니다. 차창 너머로 사람들이 웃고 지나가는데 그 모습이 꿈 같았습니다. 나는 도대체 뭘 믿고 살았던 걸까? 그 아이가 건넨 정성이라는 한약이 결국 날 죽이려던 거였다면. 집에 도착해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려다 손이 덜덜 떨려 제대로 입력도 못했습니다. 도어락에서 잘못된 번호입니다 소리가 3번이나 나고 나서야 겨우 문을 열 수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거실에 며느리가 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또 다른 약 봉투가 들려 있었죠. 어머니, 오늘 거예요. 이번엔 택배로 왔어요. 더 편하시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오히려 상냥한 척. 그 순간 저는 그 아이 얼굴을 도저히 똑바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와 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문 뒤에 기대선 채 숨을 몰아쉬었어요. 내가 지금 제정신인가? 이게 사람 사이에 벌어질 일이 맞나? 그날 밤 저는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와 처방전을 꺼내 펼쳤습니다. 특정 약물에 의한 전신 염증 반응과 피부 호흡기 위장장애 증상 확인됨. 그리고 약재상 주인이 말한 초호라는 성분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매우 강한 독성을 가진 약재, 심장 마비 유발 가능. 소량도 부작용 우려, 특히 노약자는 주의. 저는 한참을 휴대폰을 쥐고 꼼짝도 못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마침내 그 약 봉투들을 모조리 꺼내 쓰레기 봉투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둘째 아들 번호를 눌렀습니다. 나다, 동혁아. 엄마, 괜찮아? 요즘은 좀 어떠셔? 그냥 엄마가 너희 좀 보면 안 되겠니? 그 아이는 흔쾌히 내일 당장 오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둘째 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며느리와 손주가 환하게 맞아줬고 저는 눈물이 핑 돌 만큼 그 따뜻한 기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점심을 먹고 거실에서 며느리와 단둘이 있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초호라는 약재 들어봤니? 네. 왜요, 어머니? 그게 큰애가 준 보약에 그게 들어있었대. 일부러 부탁해서 넣었다고 하더라. 그게 정말이에요? 그 아이는 표정이 굳더니 즉시 노트북을 열고 성분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독이에요, 어머니. 물론 약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위험해서 절대 보통 사람이 먹으면 안 되는 건데요. 이걸 넣으라고 큰 형님이 일부러.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아이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가 남편, 그러니까 제 둘째 아들을 불러냈습니다. 잠시 후 두 사람은 다시 거실로 나왔고 아들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그 집에서 나오세요. 뭐? 아니, 엄마가 그 집에 계시면 안 돼.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지금 당장 형한테 전화할게요. 아직은 말하지 마라. 나 확인만 하려고 했던 거니까. 확인? 엄마, 지금 엄마 목숨이 오갔을지도 모른다고요. 그날 밤 저는 둘째네 집에서 자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 며느리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픈 척만 했습니다. 그날 밤 제 방 안에서 저는 이불을 끌어안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금까지 6개월, 그 시간 동안 저는 저를 죽이려 한 사람을 고마운 사람이라 믿으며 살았습니다. 그게 제일 무서웠습니다. 그날 밤 방 안에 혼자 누워있는데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뼈 마디마디가 욱신거리고 눈꺼풀은 천근만근처럼 내려앉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자꾸만 며느리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가 건넨 약 봉투들, 상냥한 말투, 그리고 그 아래 숨겨져 있던 섬뜩한 의도까지. 설마 했던 마음이 혹시나로 바뀌고 그럴 리 없다던 믿음이 그랬을 수도 있겠네 라는 불안으로 뒤덮였습니다. 그 애는 늘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 건강이 제일 걱정이에요. 어머니가 제 엄마처럼 느껴져요. 이제 저희가 모시기로 했으니 무슨 일이든 믿고 맡기세요. 그 말들이 지금은 마치 연극 대사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다 문득 핸드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시간은 밤 10시 42분. 보통 이 시간엔 전화 올 사람이 없었기에 순간 가슴이 철렁했죠. 둘째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니, 아직 안 주무시죠? 아니, 왜?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요. 오늘 낮에 너무 깜짝 놀라서. 그 아이의 말투에는 걱정이 배어 있었습니다. 제가 힘들다는 말 한마디 한 적도 없는데 제 얼굴빛만 보고 제 축 처진 어깨만 보고 그렇게 한다는 듯이 묻고 걱정하는 사람이 이 집엔 아무도 없었는데 말입니다. 괜찮아. 그냥 좀 기운이 없었을 뿐이야. 그래도 내일 저희 집 근처 한의원에 같이 가요. 약재 분석해주는 데 있거든요. 그럴까? 네, 어머니 혼자 다니지 마세요. 이젠 저희가 있잖아요. 전화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이런 걱정, 이런 말 한마디가 이렇게 따뜻하게 느껴진 게 얼마만이었는지. 이 집에 들어온 이후로 나는 말을 아껴야 했고 행동을 조심해야 했고 눈치 보고 움직여야 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 땐 소리 나지 않게 살짝 밀었고 화장실에 가려면 아이 학교 가는 시간은 피해야 했습니다. TV를 보다가도 며느리 들어오면 얼른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도 시킨 적 없는데 저 혼자 알아서 작아지고 조용해지고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며느리는 늘 먼저 날 불러주고 생일이면 꽃 한 송이라도 들고 와서 웃으며 말하던 아이였습니다. 어머니는 웃으셔야 예뻐요. 요즘은 왜 늘 눈이 슬퍼 보여요? 그 말 들었을 땐 웃기지도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살아남기 바쁜 세상에 무슨 눈빛 타령이냐고. 근데 이제 와 생각해보니 그 말이 진심이었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실에 앉아있던 큰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어디 가세요? 그냥 둘째네 병원 근처에 좀 가보려고. 약 때문이세요? 응. 그 아이는 잠시 정적을 두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람 너무 믿지 마세요. 특히 약 같은 건 인터넷 보면 다 똑같은 얘기거든요. 오히려 병원에서 괜히 겁줘서 사람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 말이 기묘하게 들렸습니다. 사람 너무 믿지 말라 하면서 정작 자기가 그 믿지 말아야 할 사람이었는지도 모른다는 듯이 말하는 얼굴.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누구를 믿어야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 그 말에 며느리의 눈썹이 살짝 꿈틀거렸습니다. 하지만 금세 또 원래 얼굴로 돌아왔죠. 제가 더 알아볼게요. 좋은 한의사 있으면 또 알려드릴게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그냥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아이의 말은 이제 제게 닿지 않았습니다. 아니, 닿고 싶지 않았습니다. 둘째 며느리와 함께 찾아간 집 근처 한약재 검사소. 그곳에 한약 성분을 넘겼고 분석 결과는 일주일 뒤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사이 저는 둘째 집에 며칠 머물렀습니다. 손주는 퇴근한 아빠 품에 안겨 할머니랑 밥 먹었어요 라며 자랑하고 둘째 며느리는 제 약속 시간에 맞춰 반찬을 싸주고 심지어 제 잠옷까지 세탁해줬습니다. 어머니 여기 계시는 동안은 그냥 편하게 계세요. 저희도 어머니 계셔서 든든해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밤에 이불 속에서 몰래 울었습니다. 그 집에서 이렇게 편하게 누운 게 몇 년 만인지 몰랐습니다. 여보, 우리 둘째가 이렇게 컸어. 이렇게 따뜻한 사람 만난 것도 참 고맙지. 근데 우리 큰애는 왜 저런 애랑 결혼했을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제 마음속엔 후회, 죄책감, 분노 그리고 참담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평온함이 깨질까봐 겁이 났습니다. 분석 결과가 나왔을 때 둘째 며느리는 사무실에서 프린트를 뽑아와 그대로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여기요. 이거 초호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부작용 명시된 자료도 같이 있어요. 그날 저는 아무 말 없이 그 종이들을 쥔 채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 아이는 날 죽일 수도 있었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한없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손에 들려있는 성분 검사서와 부작용 경고문. 그게 그렇게 무겁게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현관 앞에 섰을 때 손이 덜덜 떨려 도어락 번호를 누르지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무슨 낯으로 어떤 얼굴로 그 집에 다시 들어가야 하나? 하지만 들어가야 했습니다. 아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문을 열자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며느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 다녀오셨어요? 동서랑 시간 잘 보내고 오셨어요? 응. 뭐래요? 별일 없다고 하던가요? 그 아이는 아주 자연스럽게 마치 진심으로 걱정하는 사람처럼 묻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입안에 피가 맺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제 안에 무너져 내리던 마지막 벽까지 부숴버렸습니다. 별일 없다더라. 그렇게 말하고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저는 다시 약 봉투를 꺼내 쓰레기통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며느리는 그걸 보지 못했지만 다음날 아침 식탁에 약이 없자 어머니 약 안 드셨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때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고 저는 조용히 서랍 속에서 남편이 생전에 남긴 땅 문서를 꺼냈습니다. 남편과 함께 15년 전 사둔 시골 밭이었지만 도시 외곽 개발이 시작되면서 제법 가격이 올랐다는 걸 알고 있었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숨겨뒀던 재산이었습니다. 혹시라도 며느리나 큰아들이 알게 되면 노후자금이라는 핑계로 어떻게든 가져가려 들 게 뻔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날 밤 손전화로 둘째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둘째야, 엄마가 너희 좀 보자고 해도 될까?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다. 그냥 조용히 밥 한 끼 먹자. 손주 녀석 유학 얘기도 해야 할 것 같고. 그날 통화를 끊고 나서 종일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뭘 해야 하는지 안 것 같았습니다. 누굴 믿어야 하고 누가 나를 진심으로 대해줬는지 이제는 헷갈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둘째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가 있는 식당에서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가족끼리 오랜만에 웃으며 밥을 먹는 시간이었고 저는 그동안 받지 못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즈음 저는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둘째 아들 앞으로 밀어두었습니다. 이게 뭔데요, 엄마? 그 땅 말이다. 네 아버지가 살아생전 내 이름으로 해놨던 거. 지금까지 누구한테도 안 말했는데 이제는 니들한테 주려고 한다. 엄마. 그리고 손주 유학비. 엄마가 그동안 안 쓴 연금이랑 적금 조금 모은 거 있는데 그거 니들 썼으면 좋겠다. 아들과 며느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며느리가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어머니, 저희한테 이런 걸 왜? 고맙다 너희. 정말 그냥 고맙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뭔가를 주는 기쁨이 아닌 받은 것을 돌려주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이 유난히 맑았습니다. 그날의 햇살은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현관 앞에 섰을 때 비밀번호를 누르는 제 손이 이번엔 전처럼 떨리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자 거실에 앉아있던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약 새로 왔어요. 이번엔 더 진하게 주문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을 뿐입니다. 그 아이는 제가 여전히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겠지요. 하지만 이제는 누가 나를 위하고 누가 나를 없애려 했는지 압니다. 그리고 이제야 제 마음도 그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은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눈을 떴다기보다는 새벽부터 한잠도 못 자고 뒤척이다 겨우 몸을 일으킨 것이 맞겠지요. 머리는 무겁고 온몸이 끈적이는 느낌이었습니다. 입안은 텁텁하고 혀끝은 갈라져 있었습니다. 나는 손끝에 힘을 주어 이불을 밀어냈고 천천히 방에서 나왔습니다. 거실의 커튼 사이로 아침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고 부엌에선 며느리가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식사 좀 하실래요? 그래, 뭐 좀 먹어야지. 그 말만 겨우 내뱉고 의자에 앉았는데 갑자기 눈앞이 빙글 돌았습니다.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지만 이내 숨이 막히는 듯한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목이 마르고 귀 안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웅웅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내 모습을 본 며느리는 찻잔을 내려놓고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나는 겨우 손을 들어 그녀를 말렸습니다. 괜찮아, 조금 어지러워서 그래. 그 아이는 내 손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약을 안 챙겨 드시더니 몸이 다시 안 좋아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더 진하게 주문했잖아요. 그거만 다시 꾸준히 드시면 금방 나아지실 거예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속으로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고개만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날 점심 무렵 나는 가까운 동네 병원에 들렀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혈압을 재고 청진기를 댄 뒤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어르신, 어디가 제일 불편하세요? 목이 자꾸 칼칼하고 가래 같은 게 걸린 느낌이 나요. 그리고 온몸이 그냥 피곤하고 욱신거리고. 어르신 혈액 검사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증상이나 얼굴빛, 손등 상태만 봐도 염증 반응이 전신에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등을 내려다보니 붉게 일어난 반점과 거칠어진 피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검사 결과는 이틀 뒤에 나왔습니다. 나는 다시 병원을 찾았고 의사는 내게 결과지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염증 수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호산구 수치, 말초혈액 백혈구 수치가 심상치 않아요. 이건 일반적인 염증 반응이 아니라 알레르기성 반응이 의심됩니다. 네. 최근에 평소 안 드시다 드신 게 있으세요? 음식 조심하시고 추가 알레르기 검사도 해봤으면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머릿속에서 뭔가 딱 하고 끊어졌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처음 갔던 병원에서는 오진이었길 바랬습니다. 의뢰 한약을 먹었다 하면 한의학을 불신하는 의사들이 손사래를 치곤 하니까요. 하지만 이젠 믿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내 몸이 보내온 신호들이 전부 그 약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가슴을 죄듯 밀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아직도 내 인생은 남의 눈치를 봐야 하나? 내가 왜 이 나이 되도록 말 한마디도 마음대로 못하고 살아야 하나? 이젠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며느리는 소파에 앉아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나를 보자 고개를 들더니 말했습니다. 병원 다녀오셨어요? 뭐래요? 염증 수치가 높다더라. 그래서요, 그냥 약 드시기만 하면 괜찮아질 텐데요. 나는 더 이상 그 말을 듣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는 나를 걱정한 게 아니라 나를 관리한 것뿐이었습니다. 이제 약 안 먹을 거야. 네. 이젠 그런 거 먹고 싶지 않아. 며느리는 눈을 껌뻑이더니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몸 좋아지시라고 며칠 전에도 주문했는걸요. 평소 어머니 안 좋다 하는 것도 전부 설명하고 어머니 맞춤으로 지은 약인데 애 아빠랑 저의 정성을 봐서라도 드셔야죠. 그 말에 나는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그 애가 자신을 변명할 때 나는 처음으로 정확하게 그 애의 진심을 본 것 같았습니다. 나는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섞는 것조차 싫었습니다. 그 아이는 제 잘못이 아니라며 날 위한 거였다며 말끝마다 걱정, 정성, 건강 같은 단어를 꺼냈지만 그 모든 말이 이제는 비수로만 들렸습니다. 그날 밤 나는 거실을 걸어가다 부엌 앞에서 다리가 풀렸습니다. 몸이 휘청거리고 시야가 빙 돌았습니다. 할머니. 달려온 손주는 깜짝 놀라 내 팔을 붙잡았고 며느리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또 약 안 드셨죠? 그러니까 자꾸 쓰러지시는 거예요. 나는 아무 말 없이 아이를 안심시키듯 팔을 토닥이고 그대로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걸터 앉자 심장이 뛰는 소리가 온 방에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약을 안 먹어서 아픈 거라고, 내가 그걸 다시 믿어야 한다고.
그 순간 나는 알아버렸습니다. 그 아이가 내 몸을 얼마나 제멋대로 다뤘는지 말입니다. 다음 날 나는 다시 병원에 갔습니다. 이번엔 더 큰 병원이었습니다. 진료실 안에서 혈액 검사와 초음파, CT까지 받으며 나는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한참 후 진료실에 앉은 나는 담당 의사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말을 들었습니다. 현재 전신 염증 수치가 상당히 높고 지속적인 알레르기 반응과 관련된 조직 손상이 진행 중입니다. 간이랑 신장 수치도 이상 신호가 보이고요. 이 상태로 계속 한약 복용을 지속하셨다면 큰일이 날 수도 있었습니다. 혹시 복용하신 약 가져오셨나요? 아니요, 다 버렸어요. 성분 확인이 어려워 아쉽지만 지금처럼 약 중단하고 관찰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노출된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 받으셔야 해요. 혹시 누가 드시라고 권유한 거라면 그분의 얘기는 듣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 말에 나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아이와는 거리를 둬야 한다. 병원 복도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나는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화면 속 둘째 며느리의 이름을 눌렀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근데 나 너희 집에 며칠만 있어도 되겠니? 그 아이는 대답도 안 하고 말했습니다. 저 지금 모시러 갈게요. 그날 밤 나는 둘째 집에 도착했습니다. 멀리서 손주가 문 앞에 뛰어나왔고 둘째 며느리는 신발 벗기도 전에 내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야위셨어요? 그 말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눈물이 났습니다. 아무도 나를 보며 울지 않았는데 이 아이는 내 모습만 보고 울었습니다. 그날 밤 따뜻한 물로 발을 씻고 깨끗한 침구에 누워 있으려니 문득 지난 몇 개월이 너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 아이가 건넨 한약과 봉투, 내 방에 들어와 내 몸을 걱정하던 말투, 그 모든 게 죽음을 향한 예행 연습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며칠 후 둘째 아들은 내게 말했습니다. 엄마, 형한테 말하죠. 이건 도저히 넘길 일이 아니에요. 아니다, 아직은. 왜요? 엄마 지금 죽을 뻔 하셨다니까요. 엄마 입으로 직접 말할게. 형한테 그동안 내가 뭘 알고 있었는지 어떻게든 전할 거야. 그날 밤 나는 서랍 속에서 다시 그 서류를 꺼냈습니다. 진단서, 약물 반응표, 손글씨로 정리한 증상 기록, 그리고 오래전에 숨겨뒀던 남편 명의의 땅 문서까지 꺼내어 한쪽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줄 사람은 따로 있고 나눠야 할 사람도 따로 있다. 내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불 속에 파묻힌 채 머릿속으로만 수십 번 되뇌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내가 무얼 믿고 살아온 걸까? 몸은 분명히 아프고 의사의 말대로라면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이걸 누구에게 어떻게 말할 수 있을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당장이라도 아들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 아이한테 이 모든 걸 보여주고 이거 봐라, 네가 데리고 산 사람이 나한테 이런 짓을 했다 고 외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더군요. 한 집에 살면서도 늘 멀리 있던 아들. 엄마 힘드세요? 한마디 못 묻고 엄마 요즘 기운 없으시네요. 소리 한 번 안 하는 아이. 그 아이가 지금 이걸 듣는다고 믿어줄까? 내가 그 애를 비난하는 말로밖에 안 들릴까봐 차마 입이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거울 앞에서 내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눈밑은 푸석하고 입술은 말라 있었습니다. 뺨에 살은 빠지고 대신 어떤 그늘이 깊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씻고 나와 식탁에 앉으니 며느리가 늘 그렇듯 따뜻하게 데운 약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새로 도착한 거예요. 이번엔 더 부드러운 재료로 했대요. 확실히 좋아질 거예요. 나는 그 아이 얼굴을 마주보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손에서 건네는 것이 약인지 독인지 이젠 너무 분명했지만 나는 모르는 척 아무렇지 않은 척 받았습니다. 언니가 지켜보는 앞에서 이걸 하수구에 쏟아버리면 넌 뭐라고 말할까? 그런 생각이 스치기도 했지만 나는 그 아이의 앞에서 조용히 봉투를 들고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문을 잠갔습니다. 화분에 약을 쏟아붓고 남은 봉투는 검은 비닐봉지에 버렸습니다. 그러고도 한참 동안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마치 나 자신이 무언가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죄책감이 몰려왔습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내가 피해자인데 왜 이러고 숨어야 하지? 손등이 떨리고 눈시울이 따끔거렸습니다. 하지만 입술은 굳게 다물었습니다. 말해서 달라지는 게 없다는 걸 이젠 너무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나는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와 검사지를 조용히 다시 꺼냈습니다. 그리고 메모지에 날짜를 적었습니다. 2023년 11월 3일, 복용 시작 후 3개월 경과. 증상, 목 칼칼 가래, 두드러기. 2023년 12월 7일, 병원 방문, 염증 수치 상승. 약 복용 중단 후 증상 완화. 2024년 1월 10일 한약 성분 분석 의뢰 초, 첫 남성 포함. 나는 손이 떨리면서도 그동안 기억해낸 내용을 하나하나 적어내려갔습니다. 이 기록이 누군가에게는 증거가 될 수도 있고 나 자신에게는 마지막 자존심이 될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적어도 내가 나를 지켜야지. 이젠 누굴 믿겠니? 며칠 후 나는 둘째 며느리에게 조심스레 메모장 사본과 진단서를 넘겼습니다. 혹시 나중에 이런 게 필요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아이는 말없이 받아들고 한참 동안 읽었습니다. 눈가에 맺히는 물기를 애써 숨기려 고개를 숙이더군요. 어머니, 이걸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혹시 나중에 말도 못하고 쓰러지면 네가 대신 말해줘야 할 것 같아서. 말도 못하고 쓰러지다니요.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니는 지금부터 더 건강해지실 거예요.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아이는 내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지킬게요. 어머니는 그냥 숨지 말고 계세요. 그거면 돼요. 나는 둘째 며느리가 말한 숨지 말고 계세요라는 말을 하루에도 12번 넘게 되뇌었습니다. 숨지 말자. 아무 일 없다는 듯 살지 말자. 하지만 지금은 참자. 그게 내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이후 나는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안방 옷장 깊은 곳에 숨겨뒀던 서랍. 그 안에는 남편이 살아있을 적 내 이름으로 해두었던 땅 문서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남편은 늘 말했습니다. 사람 믿지 마라. 형제도 자식도 결국은 자기 사람만 챙긴다. 당신 이름으로 해놨으니까 절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나는 그 말을 지켜왔고 지금까지 그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할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누구에게 물려줄 것인지 누구에게는 절대 주면 안 되는지를 이젠 똑똑히 알았으니까요. 나는 서랍 속 땅 문서와 함께 비상금 통장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만들어줬던 계좌였습니다. 용돈이라고 쥐어줬던 봉투들을 그때그때 넣어뒀던 것이 수십 년이 지나고 보니 어느새 몇 천만 원이 넘게 모여 있었습니다. 나는 그 통장을 꺼내 새하얀 봉투에 담았습니다. 그리고는 손으로 봉투 겉에 조용히 글을 적었습니다. 유학자금. 밑에는 둘째 손주의 이름을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을 다잡고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줄 준비를 한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첫째 며느리는 내게 슬며시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왜? 요즘엔 약도 잘 안 드시고 식사량도 줄으시고. 나이 들어서 그래, 괜찮아. 혹시 무슨 생각하시는 거 아니죠? 나는 그 말에 피식 웃고 말았습니다. 생각은 하지. 사람이 안 하면 그게 사람이겠니?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 뒷모습이 묘하게 불안해 보였습니다. 아니면 내가 그 아이를 의심하기 시작해서 무엇이든 의심스러워 보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방 안에서 깜빡 잠들었다 깨어나니 문 쪽에 인기척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살짝 문을 열려다 방문이 잠겨 있어 포기하고 돌아가는 소리. 그 발걸음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방 안의 서류들과 기록들을 한 번 더 정리해 사본은 둘째 며느리에게, 원본은 내 옷장 속에 따로 숨겼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 위에 앉은 첫째 아들이 묻습니다. 엄마, 요즘 괜찮으세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많이 괜찮아졌어. 얼굴이 좀 좋아지신 것 같긴 하네요. 그 말에 며느리는 숟가락을 들고 말없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 장면을 바라보며 나는 내 마음 안에서 작은 결심이 점점 더 또렷하게 자라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나는 지금 준비 중이다. 언젠가 다 터졌을 때 누구도 부정할 수 없게 할 거다. 그날 밤 둘째 며느리에게 조용히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 정리했다. 이젠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될 것 같아. 그 아이는 답장으로 이렇게 보냈습니다. 어머니는 강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어머니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그 문장을 보고 나는 핸드폰을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거실이 고요해질 무렵 나는 다시 약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건넨 갈색 약 예전보다 색이 조금 연해졌고 포장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묘하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자꾸 생각했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의심한 건 아닐까? 며느리는 요즘 나에게 상냥했습니다. 아들 앞에서는 늘 그렇던 것처럼 나 혼자 있을 때도 자주 말을 걸고 식사도 챙기고 약도 직접 데워왔습니다. 그 모습이 어쩐지 전과 달라 보였습니다. 아니, 내가 그 애를 그렇게 보려는 건지도 몰랐습니다. 나는 문득 며느리가 지어왔다는 그 약이 정말 어떤 성분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오해를 푸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 봉투를 손에 들고 나는 예전 며느리와 함께 갔던 한약방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작은 골목 안 오래된 간판 아래 놓인 유리문을 열자 그때 그 약재상 주인이 눈을 찌푸리다 날 알아보고 반겼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그때 같이 오셨던 분의 시어머니시죠? 예, 저번에 지었던 약 있잖아요. 혹시 그거 다시 조제하셨나요? 아, 예. 최근에 한 번 더 주문 들어왔죠. 이번에는 말씀하시길 지난번에 들어간 초호 성분은 빼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나는 그 말에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초호를 빼달라고요? 예, 몸에 좀 안 맞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도라지, 감국 중심으로 순한 약으로 조제했습니다. 나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걸음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묘하게 죄어들었고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 아이는 나를 해치려 했던 게 아니라 정말 걱정했던 걸까? 집에 도착해 약봉투를 들여다보며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거실에서 방을 정리하고 있다가 나를 보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그 약 오늘 건 괜찮죠? 저번보다 덜 쓰죠?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래 덜 쓰더라.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나는 한참을 이불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했던 건지도 모르지. 괜한 오해로 애를 힘들게 한 걸지도 모르잖아. 다음 날 아침 며느리는 부엌에서 아침 약을 데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건 제가 특별히 데워드릴게요. 한 번에 마시기 편하시게요. 나는 식탁에 앉아 며느리의 뒷모습을 바라보다 잠깐 잊은 게 있다며 방에 다녀오겠다 말하곤 몸을 일으켰습니다. 며느리는 내가 일어나 방으로 향하는 걸 보고 다시 데우고 있던 약 근처로 갔습니다. 그러다 문득 나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서랍에서 작은 유리병을 꺼내드는 걸 보았습니다. 살짝 누렇고도 붉은 가루가 든 병이었고 며느리는 주위를 둘러본 뒤 약 냄비에 가루를 살짝 넣었습니다. 그 병은 내가 며칠 전 주방 서랍 안에서 본 적 있던 것이었습니다. 라벨엔 말린 새우 가루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나는 새우에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습니다. 며느리도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외식 자리에서 새우 육수가 들어간 음식을 먹고 나는 구토와 두드러기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그때도 그 아이가 옆에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웃으며 내게 약을 건넸습니다. 나는 웃으며 받았지만 그 잔을 들고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걸고 화분에 약을 쏟아붓고는 그 위를 흙으로 덮었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도 나를 해치려 하고 있어. 그날 밤 나는 손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아들 이름을 적고 그 아래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엄마는 이제 흔들리지 않을 거야. 모든 걸 정리할 준비가 끝났어. 이제 때를 기다릴 뿐이야. 나는 다시 봉투에 진단서와 약식으로 적은 유언장을 넣어 옷장 깊은 곳에 숨겼습니다. 며느리의 다정한 말투가 이제는 칼날보다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이제야 진짜 알았습니다. 아기는 소리 없이 다가오고 가장 가까운 얼굴을 하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나는 오늘도 그 아이가 데워준 약을 받는 척하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급니다. 서랍을 열고 조용히 웃습니다. 이제 다 됐어. 이 다음은 내가 정한 대로 할 거야. 아침이 밝았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은 하루처럼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부엌으로 나가 조용히 물을 끓이고 식탁 위를 닦았습니다. 며느리는 이미 거실을 정리하고 있었고 아들은 서둘러 출근 준비 중이었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제가 죽 데울게요. 며느리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환한 얼굴로 내게 말을 걸었습니다. 나는 그 미소를 마주보며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래, 고맙다. 그날부터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살기로. 내가 본 것도 느낀 것도 견뎌온 것도 전부 가슴속 깊은 곳에 넣고 겉으로는 말없이 웃는 노인이 되기로 말입니다. 식탁에 앉아 며느리가 준비한 죽을 떠먹었습니다. 간이 싱거웠지만 나는 애써 감탄하는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맛이 좋다. 정성 들였구나. 그 말에 며느리는 기분 좋은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내 마음속에서는 작은 비명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로 아무렇지 않게 날 속이네. 나는 이제 이 연극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연극이 끝나면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나는 혼자 방 안에 앉아 손바닥만한 다이어리 위에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4월 3일 며느리 표정 변화 없음. 약은 거부감 없이 마시는 척 하는 중. 2024년 4월 6일 저녁 무렵 아들, 며느리와 함께 외식. 내 몸 상태 묻지 않음. 나는 날짜마다 있었던 작은 변화, 대화 속에서 건져 올린 단어 하나하나를 조용히 적어 나갔습니다. 이게 다 증거야. 나중에 누가 묻거든 내가 살아온 하루하루라고 말할 수 있어야지. 내 독백은 종종 멍청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건 살아남기 위한 의식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정성스럽게 나를 챙겼습니다. 약도 식사도 잠자리도 겉보기엔 더없이 효부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눈빛과 손놀림 사이에 섬뜩한 계산이 스며 있는 걸 느꼈습니다. 이 아이는 언제부터 날 지켜봤을까? 이 집에 옷장 안 그 문서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챘을까? 나는 일부러 방안을 천천히 정리하며 옷장 앞에 작은 책상 하나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오래된 사진첩을 펼쳐두었습니다. 시선을 끌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며느리가 방 청소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시선을 돌릴 수 있게. 나는 그 아이가 다시 옷장을 열면 그때는 어떻게 행동할지 결정하려 했습니다. 며칠 후 나는 둘째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다음 주에 나 좀 데려다 줄래? 구청 근처에 볼일 좀 있어서.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그냥 이것저것 정리할 게 있어서. 언제까지고 이 손으로 다 쥐고 있을 순 없잖니. 그 아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게 오히려 고마웠습니다. 다음 주 나는 작은 법무사 사무실에 찾아갔습니다. 간단한 상담을 마치고 소유권 이전 가능 여부, 유산 분할 법적 절차 등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어르신 아직 건강하실 때 미리 조치해 두시는 거 아주 좋은 판단입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장롱 안에 있던 땅 문서를 꺼내 새로 봉투를 만들어 둘째 손주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유 없이 시도되던 죽음에 대한 복귀를 적어 넣었습니다. 내가 스스로 선택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내 삶을 대신 정하려 들겠지. 그건 절대 안 되지. 아들은 여전히 무관심했습니다. 엄마, 요즘 얼굴 좋아지셨어요. 확실히 약이 받는 모양이에요. 나는 그 말에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큰애 덕분이지 뭐. 하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너조차도 내 마음을 모르지. 며칠 후 며느리는 내게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여쭤볼 게 있는데요. 혹시 시골에 땅 있으세요? 가끔 우편이 이상한 데서 오고 그래서요. 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잠깐 관심 가졌던 적은 있었지. 근데 그때 다 팔았을 거야. 내 명의로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 말에 며느리는 잠깐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평소처럼 웃었습니다. 아, 네. 그냥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그 대화 이후 나는 밤마다 한 번씩 문이 잘 잠겼는지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째 해가 쨍쨍한 날이 이어졌습니다. 따뜻한 볕이 방 창문으로 들어오면 나는 일부러 커튼을 걷어두고 조용히 그 햇살을 받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내 어깨를 다독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지금처럼 조용한 시간이 내겐 꼭 필요했지. 나는 서랍 안에서 오래된 통장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적에 만들어준 비상금 계좌. 그동안 필요할 때 쓰려고 모아두었던 돈이 적지 않게 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숫자 하나하나를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걸 누구한테 남기는 게 맞을까?
누가 진짜 날 걱정하고 누가 그냥 겉으로만 그런 척 했는지. 이제는 다 알겠어. 그날 오후 나는 은행을 찾았습니다. 기다림 끝에 상담 창구에 앉아 계좌를 하나 새로 만들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그 계좌의 비밀번호를 설정하며 나는 둘째 손주의 생년월일을 조용히 입력했습니다. 이 아이가 커서 외국에 나간다 했을 때 적어도 등록금 한 학기 정도는 보탤 수 있겠지. 은행을 나오면서 나는 발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작은 결정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며느리는 거실 청소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응, 그냥 은행 좀. 무슨 일 있으셨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잔고 확인 겸 오랜만에 가봤어. 며느리는 어색하게 웃으며 다시 걸레질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 아이의 등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네가 뭘 원하든 이젠 내 것은 내가 결정한다. 그날 저녁 나는 장롱 속에 넣어두었던 땅 문서를 꺼냈습니다. 종이의 테두리가 조금 노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재산인 아무 말 없이 내 이름으로 해두었던 산비탈 땅 한 필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이 종이 한 장이 사람 마음을 얼마나 흔들 수 있는지 이젠 너무 잘 알겠습니다. 나는 그 문서를 작은 봉투에 넣고 그 위에 적었습니다. 둘째 손주 유학 지원 명목으로 증여 예정. 다른 누구도 이 땅에 손대지 말 것. 며칠 후 나는 둘째 아들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엄마가 줄 게 있어.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필요할 때.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그냥 내가 없어도 괜찮게 만들고 싶은 거야. 니네는 날 진심으로 아껴줬으니까. 아들은 가만히 앉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빛이 흔들리면서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게 오히려 고마웠습니다. 그날 밤 나는 혼자서 작은 상자 하나를 정리했습니다. 그 안엔 남편과 찍은 사진들과 아이들이 어릴 적 썼던 편지들, 그리고 며느리가 내게 처음 다가와 정성껏 내민 약 봉투도 있었습니다. 나는 그 약 봉투를 가만히 꺼내 들고 거기에 적힌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메모지에 글을 남겼습니다. 첫 복용일 2023년 3월 11일. 복용 후 증상, 기침, 가려움, 구토. 성분, 초, 천남성 등 확인. 중단 후 증상 완화됨, 병원 진단 일치. 나는 이 기록을 다시 접어 봉투에 함께 넣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내게 잘했습니다. 하루 2번 약을 챙겨주고 식사를 챙기고 아들 앞에선 더없이 살뜰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는 그 아이의 눈빛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법무사 사무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등기 이전 시 분쟁 소지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족 간 증여라도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서나 생전 의사를 문서로 남겨두시면 강력한 방어 수단이 됩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유언장 비슷하게라도 쓸 수 있는 양식 부탁드릴게요. 나는 책상 앞에 앉아 또박또박 내 이름과 주민번호, 재산 내역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이 문서를 쓰는 목적은 내가 생전에 무엇을 어떻게 남기고 싶은지 밝히기 위함이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은 내게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왜 이렇게 조용하세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마음이 편해서 그래. 너희한테 기대는 것도 지쳤고 이제는 내가 내 일을 알아서 하려는 거야. 무슨 일이에요? 엄마 무슨 생각하세요? 너한테 말 안 한 게 있다. 아들은 놀란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가 정리해야 할 게 좀 있거든.
네가 이해하든 말든 이제부터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거야. 그 말에 아들은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걱정도 좀 해주세요. 나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 그래서 이러는 거야. 니네는 내 걱정 안 하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내 걱정하려는 거지. 요즘은 밤이 참 길게 느껴집니다. 몸은 조금씩 회복되어 가는데 마음은 오히려 더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이제 수치도 많이 안정됐다고 했고 의사 선생님도 조금만 늦었으면 간 기능이 망가졌을 수도 있었어요. 라며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도 저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외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어딘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며느리는 여전히 상냥하게 절 챙겼습니다. 죽도 끓여주고 약도 제때 제 손에 건넸고 아들도 별 의심 없이 그런 며느리를 신뢰했습니다. 전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방으로 들어가 그 약을 버렸습니다. 최근 계속 반복해온 일이었어요. 괜히 더 몸이 안 좋아질까봐 조심스럽게 조용히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묻고 있었어요. 내가 너무 의심이 많은 걸까? 아니면 진짜 뭔가 잘못된 걸까? 그런 밤이었습니다. 자정이 훌쩍 넘은 시간이었어요. 평소처럼 잠이 쉽게 오질 않아 이리저리 뒤척이다 목이 말라 조용히 부엌으로 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거실 불은 꺼져 있었고 온 집안이 조용했기에 그저 조용히 발자국 소리조차 내지 않으며 주방 쪽으로 향했죠. 그런데 부엌 쪽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분명 두 사람의 대화였고 그중 하나는 제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서랍 안에 있던 거 진짜였어? 응, 그렇다니까. 어머니 이름으로 된 땅문 서더라. 위치도 괜찮더라.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지? 엄마 아직 정정하시잖아.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약에 초 넣자고 했었잖아. 좀 약하게 반응은 왔잖아. 기억 안 나? 진짜 약에 넣었던 거야? 약에 안 넣어주려 했는데 약재상에 겨우 설득했어. 근데도 멀쩡하시니 체질이 독하신 건가 봐. 그 대화를 듣는 순간 제 다리가 휘청하며 저절로 벽에 기댔습니다. 입을 틀어막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을지도 몰라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겪은 통증과 기침, 몸살과 피부 발진이 전부 그 아이가 일부러 넣은 약재 때문이었다는 걸 그 자리에서 알게 됐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걸 제 아들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아이의 말을 듣고도 뭐라 꾸짖는 것도 아니고 그저 방법을 생각해봐야겠다는 말만 반복하더군요. 그 순간 제 가슴 한가운데가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아이들을 챙겼는지, 어떻게 아들을 키워왔는지 그 모든 시간들이 허망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어 소리 없이 발을 돌려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잠그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고도 그 말들이 귀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초 넣자고 했잖아. 방법을 생각해봐야지. 그 말이 계속 귓가를 울렸습니다. 저는 그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왜라는 말만 수십 번 되뇌었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그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일 없다는 듯 환하게 웃으며 다가와 약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꿀을 조금 넣었어요. 입에 덜 쓸 거예요. 저는 그 아이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고맙다. 그리고 그 약을 손에 쥐고 방으로 들어가 아무런 주저없이 검은 비닐봉지에 버렸습니다.
전날 들었던 그 말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더 이상 머뭇거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랍에서 작은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날짜와 시각, 그리고 들은 내용을 적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주방 대화 엿들음, 초성분 약재 언급 및 고해 조제 자백, 땅 문서 상속 계획 의도 확인. 그 메모를 써내려가며 제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억울하고 분하고 믿었던 아이들에게 배신당했다는 그 감정이 가슴을 휘젓듯 몰려왔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옷장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땅 문서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제 이름으로 남겨준 그 한 장의 종이. 그 종이가 누군가에게는 그냥 재산이겠지만 저에겐 가족의 무게였고 지난 삶의 흔적이었습니다. 그걸 탐내며 제 목숨을 가볍게 여긴 그들의 대화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문서를 정리하고 진단서와 약재 분석표 그리고 지금까지 적어온 메모들을 하나의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 봉투는 가방 깊숙이 넣고 저는 법무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언장 관련 상담을 받고 싶은데요. 예, 고객님, 직접 방문하실 수 있으세요? 네, 언제 방문하면 될까요? 저는 약속 날짜를 잡고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매일 필요 없는 서류를 정리하고 오래된 통장을 폐기하고 쓰지 않는 옷들을 조금씩 버렸습니다. 이 모든 일이 마치 오래된 마음의 정리처럼 느껴졌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제 모습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안색이 참 좋아지셨어요. 몸이 다시 회복되셔서 다행이에요. 그 말에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덕분에.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며느리가 방 정리를 하겠다며 들어온 날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조심스럽게 옷장을 정리하던 중 한참 동안 옷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신문을 읽는 척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아이를 지켜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렸고 손이 망설이는 걸 보았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옷장을 열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둘째 아들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지하철역 근처 작은 카페에서 마주 앉은 자리였어요. 제가 봉투 하나를 가방에서 꺼내 조심스럽게 건넸습니다. 이건 엄마가 미리 정리한 거야. 혹시 무슨 일 생기면 그냥 이대로 변호사한테 가져가. 형이나 형수한테는 절대 보이지 말고. 아들은 아무 말 없이 봉투를 내려다보다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엄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말 안 할게. 네가 꼭 알아야 할 때가 오면 그땐 말해줄게. 근데 엄마 말 믿고 이건 잘 보관해줘. 그 아이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절대 누가 보게 하지 않을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처음으로 마음 한구석이 놓였습니다. 그래도 내가 낳은 자식 중 하나는 사람을 속이지 않고 살고 있다는 사실이 그날따라 고마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는 마지막 정리에 들어갔습니다. 서랍장 가장 아래 칸에 만일을 위한 상자라고 써붙인 상자를 하나 만들었고 그 안에 제 유언장을 포함한 모든 서류를 정리해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거실로 나와 며느리가 내어놓은 차를 마시는 척하며 앉았습니다. 그 아이는 평소보다 훨씬 다정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이번에 또 땅값이 올랐대요. 뉴스에서 봤는데 개발 계획 잡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난 그런 거 모르겠더라. 혹시라도 어머니 명의로 된 거 있으시면 미리 정리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 아이의 눈을 마주보며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 괜한 걱정은 하지 말고. 며느리는 잠깐 미소를 잃었지만 곧 다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그냥 드리는 말씀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다이어리를 펼쳐 그 아이의 표정, 눈빛, 말투를 하나하나 적었습니다. 이젠 의심이 아닌 확신이 된 기록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제는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전에는 제게 살갑게 다가오던 미소가 이제는 속셈을 감춘 가면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그 아이와 눈을 오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약을 건네받을 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식사를 같이 할 땐 빈말로 맛있네 한마디 던졌습니다. 그저 아무 일 없다는 듯 모르는 사람인 척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나는 숨겨둔 봉투를 꺼내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진단서, 약 분석표, 날짜별 메모, 그리고 둘째에게 전달한 땅 문서 사본. 그 하나하나가 제 삶의 방어막이자 마지막 도구였습니다. 이 아이들이 끝내 저를 몰아세우려 든다면 저도 제 방식대로 응수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기려는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 인생을 제 뜻대로 끝내고 싶었을 뿐입니다. 가슴에 품은 진심을 마지막 순간까지 지키고 싶었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는 다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땅이요. 혹시 진짜 있으신 거면 저희가 좀 알아봐 드릴까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럴 필요 없어. 그런 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는 너희 일에 신경 써. 그 아이는 그 말에 입꼬리를 살짝 내리며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도 제 뜻이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요. 그날 밤 저는 다이어리에 마지막 줄을 적었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더 이상 미련은 없다. 내가 나를 지키는 마지막 선택만 남았다. 그리고 전기를 끄고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불 꺼진 아파트 단지 안에서 저만 깨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밤은 처음으로 무섭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와의 대화 이후 저는 며칠간 일부러 말을 아꼈습니다. 필요할 때만 짧게 응대했고 대부분은 방 안에서 조용히 하루를 보냈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제 태도에 다소 당황한 듯 보였지만 아들에게 대놓고 말하지는 못했는지 그저 눈치를 보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다시 법무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때 알려주셨던 상속 관련 서류 있잖아요. 혹시 제가 명확하게 문서로 남겨두려면 어떤 절차가 더 필요한가요? 네, 어르신. 지금도 충분히 정리 잘하고 계시지만 혹시 모르니 영상 증언이나 녹음으로도 남겨두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녹음이요? 네, 중요한 유언이나 증여 사유 같은 걸 어르신 목소리로 또박또박 말해두시면 나중에 법적으로도 참고될 수 있어요. 그날 저녁 저는 핸드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누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이 땅을 둘째 손주에게 넘기려는 이유는 그 아이가 내게 진심을 보여줬기 때문이고, 첫째 아들과 첫째 며느리는 내 건강을 이용해 내 인생을 흔들려 했기 때문이다. 그 말을 하고 나니 무언가 속이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젠 정말 마지막 준비까지 끝마친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첫째 아들이 저를 조용히 부르더군요. 엄마, 요즘 무슨 생각하세요? 요즘 들어 너무 조용하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이제는 내 인생을 정리할 때가 됐단 생각이 들어서. 뭘 정리하세요? 엄마는 그냥 우리랑 편히 지내시면 되죠. 그게 말처럼 쉽니다. 넌 모르겠지만 사는 데는 때가 있고 사람을 믿는 데도 때가 있어. 아들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고 그 옆에서 며느리는 입꼬리를 일그러뜨린 채 말없이 물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래, 이제 됐다. 이 아이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는 이미 다 봤으니까. 그리고 다음 날 둘째 며느리에게 조용히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번 주 주말에 시간 될까? 내가 너한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그 문자를 보낸 뒤 저는 핸드폰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다음 순간 마치 제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둘째 며느리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저 그날 시간 돼요. 어디로 갈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집으로 오렴. 사람들 다 있는 자리에서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서. 그리고 며칠 뒤 그날이 왔습니다. 아침부터 마음이 바빴습니다. 거실 정리를 몇 번이나 다시 했고 식탁 위에 서류 봉투를 올려두었다가 다시 치우고 다시 꺼내기를 반복했습니다. 첫째 며느리는 눈치를 챘는지 무슨 손님 오시나 봐요? 라고 묻더군요. 저는 아주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수진이랑 동혁이 온대. 오랜만에 얼굴 좀 보려고. 갑자기 왜요? 갑자기 보고 싶더라고. 살면서 그렇게 마음 가는 사람들 문득 보고 싶을 때가 있는 거지 뭐. 그 말에 며느리는 살짝 눈썹을 찌푸리더니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오 무렵 둘째 부부가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둘째 아들 동혁이는 말없이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얼굴 괜찮으시네요. 요즘 잘 드세요? 걱정 마렴. 너희 덕분에 많이 괜찮아졌어. 둘째 며느리 수진이도 조용히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이야기하신다는 거. 저희가 먼저 들은 그 얘기 맞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오늘은 다 같이 들어야 해. 잠시 뒤 첫째 아들과 첫째 며느리도 거실로 나왔습니다. 엄마, 둘째 부부 갑자기 왜 불렀어요? 무슨 일 있어요? 며느리도 날카롭게 묻듯 물었고 저는 조용히 테이블 위에 봉투를 꺼내 올렸습니다. 이 안에 지금까지 내가 다 정리해 놓은 것들이 들어있어. 모두의 시선이 봉투에 꽂혔습니다. 그동안 내가 약을 먹고 알았던 것들, 병원에서 받은 검사 결과, 그리고 어느 날 밤 들었던 대화까지 전부 여기 있어. 첫째 아들은 얼굴이 굳었고 며느리는 눈을 피했습니다. 대체 뭔 말씀이세요, 엄마? 아들이 침착하게 묻자 저는 아주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몸이 안 좋아졌던 건 단순한 병이 아니었어. 네 아내가 지어준 약에 독성 약재가 들어있었고 그걸 먹은 뒤 내 온몸에 염증이 생겼다는 진단을 받았어. 말도 안 돼요. 며느리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런 거 몰랐어요. 어머니가 예민하셔서 그런 거죠. 아니, 네가 초호 넣은 거 너희 둘이서 자정 넘어 나눈 대화 다 들었어. 땅 문서 이야기, 내 이름으로 된 문서를 어떻게 받을까 하던 말들 기억나니? 아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난 그런 줄 몰랐어. 그건 다 이 사람이 혼자 한 거야. 난 그런 말 한 적 없어. 둘째 아들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물었습니다. 형, 정말 몰랐어? 그런데 왜 형수님이 그 얘기하는 동안 아무 말도 안 했어? 나는 그게 그렇게까지 큰 문제인 줄 몰랐다고. 그래, 어머니가 죽을 뻔한 일이었는데도. 동혁이도 참았던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이게 형이랑 형수 방식이었어? 엄마가 준 거 다 받은 다음에 남은 재산까지 가져가려고 그런 짓을 한 거야? 됐어, 동혁아. 제가 조용히 손을 들며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누가 내게 어떤 짓을 했는지 나는 확인만 하려고 했어. 어머니, 저희가 모실게요. 수진이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런 사람들하고 더 같이 사시면 안 돼요. 그동안 어머니 혼자 얼마나 고생하신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첫째 며느리가 고개를 확 돌리며 말했습니다. 아니, 진짜 어이가 없네. 그깟 약 하나로 무슨 사람 죽일 죄라도 된 것처럼 몰아가고. 어머니가 원래 예민해서 그랬던 거잖아요. 왜 다 저한테 뒤집어 씌우세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말들이, 입안에서 웅크리고 있던 감정들이 터져나오듯 쏟아졌습니다. 그깟 약 하나. 지금 내 입에서 나온 그 말로 내가 너와 보낸 모든 시간을 순식간에 조롱으로 바꿔버리는구나. 며느리는 눈을 동그랗게 떴고 아들은 놀란 듯 저를 바라봤습니다. 네가 어떤 짓을 했는지 내가 다 알았다고 말했잖아. 초 넣었다는 것도 들었고 그걸로 사람을 약하게 만들어서 땅 문서 넘겨받겠다고 얘기한 것도 들었어. 그 자리엔 네 남편, 내 아들도 있었고. 어머니, 저 진짜 몰랐다니까요. 아들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 말도 안 했니? 네가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잖아. 그게 네가 몰랐다는 증거니? 저는 그냥 그게 진심일 줄은 몰랐어요. 네가 사람 생명 가지고 장난치는 얘기를 듣고도 그걸 그냥 넘겼다는 것 자체가 이미 너도 같이 한 거야. 제 목소리는 차갑게 떨렸습니다. 방 안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은 듯 모두가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또다시 나를 세웠습니다. 그래요. 다 저 때문이라 하시죠. 저 하나만 나가면 끝나는 문제라 생각하시죠? 좋아요. 나가요. 나가면 되잖아요. 그게 끝이 아니야. 제가 딱 잘라 말했습니다. 네가 한 짓은 사람 하나를 죽음 가까이로 내몰았어. 내가 그 약에 크게 반응을 안 해서 그렇지. 조금만 더 늦었으면 간 기능 망가지고 병원에서 못 일어날 뻔했다고. 증거 있어요? 그게 진짜로 약 때문이었다는 거. 있어. 병원 기록도 있고 네가 밤에 내뱉은 말도 녹음돼 있어. 그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녹음 의료? 그래. 혹시라도 내 기억을 못 믿게 될까봐 그날 이후부터 난 매일 기록을 남겼어. 아들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다 되니?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그 자리에 앉아 그런 말을 들으면서 어떻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니? 저는 그제서야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정말 너만큼은 내 편일 줄 알았어.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내가 이 집 지키려고 얼마나 버텼는데. 그 말을 끝으로 저는 거실 가운데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둘째 며느리 수진이는 제 옆에 무릎을 꿇고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젠 저희랑 가세요. 이런 집, 이런 사람들한테 어머니를 더는 못 맡겨요. 맞아요, 엄마. 동혁이도 눈이 붉어진 채 말했습니다. 형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진짜 지금 봐도 믿기지가 않아요. 내가 이 사람들을 가족이라 여긴 게 내 인생 가장 큰 실수였어. 그 말이 나오자 첫째 며느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손에 쥐고 있던 지갑을 식탁에 내동댕이 치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뭘 더 원하세요? 평생 일만 시켜놓고선 이제 와서 사람 취급도 안 해주고. 그 말에 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젠 참을 것도 아낄 것도 없었습니다. 시애미가 며느리 일 시킨 게 죄야. 누굴 죽이려고 한 건 죄가 아니고. 제 목소리가 거실을 찢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네가 내 아들 집에서 내가 해준 밥 먹고 내 손으로 키운 아들 옆에서 그런 짓을 하고도 지금 이 자리에서 큰 소리 치는 게 정말 사람이 할 짓이냐? 그 누구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두 손을 허벅지에 꾹 눌러 얹고 오랜만에 진심으로 소리쳤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내 앞에서 가족이란 말 꺼내지 마라. 넌 내 며느리도 아니고 넌 내 아들도 아니다. 그 말을 내뱉고 나서야 제 안에 쌓였던 뭔가가 확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수년간 눌러왔던 울분, 무시당한 시간들과 속아온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나니 가슴이 허해졌습니다. 그 자리에 서 있던 아들은 입을 꾹 다문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며느리는 벽 쪽으로 등을 돌린 채 서랍장을 툭툭 치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 정막이 오히려 전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둘째 아들 동혁이가 천천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 눈빛엔 더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여기서 나오세요. 이 집은 더는 엄마 계실 때 아니에요. 그 말에 며느리가 고개를 획 돌렸습니다. 어머 참, 이젠 뭐 가족 뺏기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 입 좀 닥쳐. 수진이가 낮게 쏘아붙였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할 자격도 없어. 며느리는 자리를 박차고 나갔고 아들은 무기력하게 그 뒤를 쫓아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나자 순간 집안이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고 둘째 며느리가 제 옆에 조심스레 앉았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모실게요. 이젠 어머니가 계실 곳, 이런 데가 아니에요. 맞아요, 엄마. 동혁이도 그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저희가 끝까지 모실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물이 또 한 번 터졌습니다. 고맙다, 내 새끼들아. 그동안 제가 진짜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들에게서 얼마나 멀어져 있었는지, 그리고 이제서야 진짜 마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짐을 간단히 챙긴 저는 둘째 아들 부부와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본 거실, 익숙한 조명, 식탁 위에 흔한 찻잔 하나까지 모든 게 익숙하면서도 이젠 더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공간이 되었습니다. 현관문을 닫는 순간 제 마음도 같이 닫혔습니다. 자동차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나를 버리지 않아서 다행이야. 며칠이 지났습니다. 둘째네 집에 온 뒤로는 처음으로 제 마음에 평온이라는 게 찾아왔습니다. 그 아이들이 차려주는 따뜻한 밥상과 아침마다 건네주는 진심 어린 인사가 무슨 말보다 더 위로가 됐습니다. 하지만요. 그 평온은 아주 잠시뿐이었어요. 그날 오후였어요. 수진이가 작은 종이봉투 하나를 들고 조심스럽게 들어오더군요. 손에는 여느 날처럼 따뜻한 차를 담은 잔이 들려 있었는데 그 아이 얼굴은 어딘가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 얘기 말씀드려야 하나 고민 많이 했어요. 근데 결국은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젠 무슨 말을 들을 각오도 되어 있었거든요. 아주버님 부부요. 어머니 나가신 그날 저녁부터 싸웠대요. 제 손이 찻잔 위에서 살짝 멈췄습니다. 애 아빠가 들었대요. 아주버님이 형님한테 소리치면서 왜 그런 짓을 했냐고, 엄마가 준 집에서 엄마를 그런 식으로 몰아냈냐고. 그 말을 들으니 제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엔 양심이라는 게 조금은 남아 있었던 걸까요? 그랬더니 형님이 뭐라 했는지 아세요? 수진이가 눈을 치켜뜨며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도 알고 있었잖아. 입 닫고 있었으면서 이제 와서 무슨 소리야? 그랬다네요. 저는 고개를 천천히 숙였습니다. 그 아이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이던 그날 밤, 제 심장이 왜 그렇게 시렸는지 이젠 알 것 같았습니다. 형님, 그날 밤에 집 나갔대요.
술에 취해서 친구 집에 있다가 다음날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주버님이 형님한테 이혼하자고 말했대요. 제 심장이 한번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혼? 네. 형님이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난리를 치더니 이 집에 내 몫 있어. 재산 분할 못하면 소송하겠다. 그렇게 적반하장으로 나왔다고 해요. 그 아이는 뭐래더니 아주버님이요? 그럼 법대로 하자고 했대요. 엄마가 살아계실 때 나간 것만 해도 봐준 건데 협의 안 해주면 내가 고소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저는 말없이 손에 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어쩐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정말 이혼할 거라는 말에 후련하다는 생각이 먼저 스쳤지만 그 다음엔 쓰라림이 따라왔습니다. 둘 다 아직 애기야. 말은 어른처럼 해도 상처 하나에 마음이 다 찢어져 버릴 만큼 여물지 못했지. 그래도 그 여자를 안 봐도 된다니 그건 참 다행이야. 다음 날 아침 수진이는 작은 목소리로 제게 말했습니다. 형님 결국 짐 싸서 집 나갔대요. 언제? 어제 저녁이요. 아주버님이 다시는 이 집 들어오지 말라고 소리치고 형님이 당신이 나가든가 하고 받아쳤대요. 그 뒤에 짐 가방 끌고 나갔대요. 저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 아이는 결국 자기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모든 걸 틀어쥐고 있었고 그 손을 놓는 법을 배우지 못한 아이였어요. 그럼 이혼은 진행 중이니? 네, 아주버님이 애아빠한테 물었대요. 이혼 서류 정리하려면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변호사 소개해줬대요. 차를 마시던 제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긴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마침내 큰 아들이 자기 눈으로 자기가 살던 삶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보게 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너무 늦은 깨달음은 늘 슬픔이 따르기 마련이죠. 며칠 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오래된 앨범을 꺼내봤습니다. 거기엔 아들이 어렸을 적 사진이 가득했고 그 옆엔 어느 순간부터 며느리가 등장하기 시작했죠. 밝게 웃던 얼굴, 기억보다 더 순하고 따뜻해 보이던 인상. 그 모든 게 이제는 거짓 같다는 생각에 마음 한구석이 무너졌습니다. 내가 틀렸던 걸까? 아니면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걸까? 한 장 한 장 넘기다 사진 한 장 위에 손이 멈췄습니다. 아들이 제 무릎 위에 앉아 손을 꼭 쥐고 있던 사진이었어요. 큰아들이 어릴 땐 참 따뜻한 아이였거든요. 제가 손끝 조금만 다쳐도 울면서 약통을 찾아오던 그런 아들. 그 아이는 지금 내 손을 다시 잡을 수 있을까? 그날 저녁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잘 계시죠? 그래, 수진이랑 동혁이 덕분에 잘 지내고 있다. 죄송해요. 너무 늦게 전화드려서. 할 말 있니? 한참 동안 말이 없던 첫째는 작게 숨을 들이쉰 뒤 말했습니다. 이혼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 전에 들었다. 엄마 말씀 처음엔 너무 충격이었어요. 진짜로 그럴 줄은 몰랐거든요. 돈이 급해서 그냥 하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제가 제일 나쁜 놈이네요. 지금이라도 알았으면 됐다. 하지만 그땐 너도 엄마를 해치기로 동의한 거였어. 죄송해요, 엄마. 그 아이는 오래도록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전화기 너머 무겁게 내려앉은 침묵만이 우리 둘 사이를 메웠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매일같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약 드셨어요? 오늘 날씨 추워요. 따뜻하게 입으세요. 엄마 혹시 시간 되시면 전화 주세요. 전 그 모든 문자에 답장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하나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느껴지는 진심이 늦었지만 아주 늦었지만 조금은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주버님. 요즘 진짜 많이 변했대요. 말수도 줄고 혼자 앉아있는 시간도 많고. 그래. 형님은 지금 변호사랑 대응 준비하고 있고요. 양육권도 쌓을 생각인가 보더라고요. 그래, 그 아이는 그렇게 살 아이였지.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올 때 왠지 모르게 더는 미움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나니 이제는 연민이 남았습니다. 그 아이는 결국 사람을 잃고서야 사람의 소중함을 깨달았겠구나. 그리고 마침내 첫째 아들이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문 앞에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아이를 저는 그냥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엄마, 왜 왔니? 보고 싶어서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아이는 조심스럽게 제 앞에 앉아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진짜 죄송해요. 그땐 왜 그랬는지.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그럴 수 있었나 싶어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니? 난 그날 이후로 네 얼굴 볼 생각도 안 했었어. 그래도 엄마는 엄마잖아요. 그 말에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요, 그 말 하나가 참 오래 듣고 싶었던 말이긴 했습니다. 이혼은 어떻게 됐니? 합의 안 됐어요. 그래서 소송으로 가고 있어요. 그 아이는 쉽게 나갈 사람이 아니야. 그래도 나가게 할 거예요. 이제 다시는 엄마 같은 분을 그렇게 만드는 사람하고 같이 못 살아요. 그 말에 제 안에서 뭔가 무너졌다 다시 세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아들은 돌아갔고 저는 조용히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내어준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사람이란 게 깨지고 나서야 빛을 보기도 하지. 그리고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눈물이 조금 맺혔지만 그건 서러움이 아니라 긴 세월 동안 미뤄왔던 감정의 정리였습니다. 이젠 큰아들이 어떤 결정을 하든 저는 저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참 좋았습니다. 창가에 앉아 따뜻한 차를 한 잔 마시며 작은 화분의 잎을 쓰다듬는 게 요즘 제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이곳 둘째네 집으로 온 지 벌써 한 달이 다 되어 가네요. 처음엔 잠을 자도 자는 것 같지 않았고 밥을 먹어도 맛이 느껴지지 않았는데 요즘은 새소리가 들릴 만큼 마음이 조금은 고요해졌습니다. 둘째 며느리 수진이는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에 꼭 제 방을 들릅니다. 어머니, 오늘은 해가 좋아요. 산책 나가시려면 모자 쓰세요. 그런 말 한마디가 참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몸이 조금씩 나아지고 나니 가만히 앉아만 있기엔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수진이랑 동네를 걷다가 우연히 본 시니어 헬스장 전단지가 생각나 그 주에 바로 등록을 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처음 보는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천천히 러닝머신 위를 걸으며 숨을 고르다 보면 제 몸 어딘가에서 오래된 고통이 빠져나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스트레칭 강좌도 듣고 호흡법도 배웠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한 박자 늦춰 내쉬면요.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풀려요. 강사님의 말에 제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던 날 눈가가 조금 뜨거워졌습니다. 맞아요. 제 마음이 너무 오래 긴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 운동을 마치고 집에 들어서니 수진이가 현관 앞에 서 있더군요. 어머니 오셨어요? 형님 이혼 서류 도장 찍었다네요. 그 말을 듣고도 제 마음엔 별다른 파동이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신발을 벗고 그래 하고 한마디 했을 뿐입니다. 수진이는 제 눈치를 살피더니 작게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엔 위자료 안 주면 못 나간다고 했다가
애 아빠가 결국 나섰대요. 그럼 엄마가 증거 제출하겠다 하신다고. 그래서 결국 무서웠겠죠. 한 푼도 못 받고 도장 찍었대요. 저는 천천히 거실로 걸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참 말없이 앉아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그 애들은 이제 내 인생에서 지운 사람들이야. 수진이는 잠시 놀란 눈으로 절 봤지만 곧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거울 앞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머리를 다듬으며 제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주름진 볼, 눈가의 얇은 선들, 그리고 희미하지만 어디선가 단단해진 눈동자 하나. 고생했어. 이제 됐어.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헬스장에 가는 길이 유난히 가벼웠습니다. 가는 길목에 핀 작은 꽃들을 보며 저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습니다. 예전에는 보지 못하던 것들이 이제는 하나씩 눈에 들어오더군요. 몸이 좋아지고 나니 마음도 덩달아 따라오는 걸까요? 어깨의 결림이 사라지고 허리의 통증도 조금은 부드러워졌습니다. 어머니, 몸이 확 펴지셨어요. 헬스장 강사님이 웃으며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사람들 사이에서 웃음도 조금씩 늘고 간단한 운동을 함께하며 서로 손을 잡아주는 일도 익숙해졌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조금씩 다시 만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운동을 마치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땀에 젖은 얼굴이 낯설지 않았고 화장기 하나 없어도 그 얼굴이 참 편안해 보였습니다. 이제 나는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시어머니도 아닌 그냥 나로 살 거예요. 작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누구에게도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고 누구에게도 사랑받으려 애쓰지 않을 겁니다. 밤이면 거실 창가에 앉아 밖을 내다보며 조용히 음악을 듣습니다. 수진이는 늘 제게 묻죠. 어머니, 불편한 건 없으세요? 없어. 정말 하나도 없어. 이제야 제자리를 찾은 느낌입니다. 첫째 아들과 며느리, 그 이름은 이젠 제 마음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아이들이 어떻게 살든 이제 제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제 인생에서 없던 사람입니다. 그 아이들로 인해 생긴 상처는 시간이 조금씩 덮어줄 거예요. 지워지진 않겠지만 덧나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이제야 처음으로 저를 위해 식사를 준비하고 아침 공기를 마시고 햇살을 즐깁니다. 수진이와 동혁이는 늘 제 옆에서 웃어줍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남은 생은 그 아이들이랑 함께 조용히 그리고 웃으며 살 거예요. 더는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으면서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응원과 댓글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